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드디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강추위가 시작된 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바람 타령이냐고요. 그 바람이 아니고요. 선거의 바람 말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나 봅니다. 오늘 여당 대표가 느닷없이 조국 혁신당 합당해서 선거 치르자. 그리고 더 느닷없이 단식 8일 차인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바람이 체감이 되시나요?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휴대전화 등으로 인터넷 뉴스 보시다가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오늘 도배가 된 기사가 있어요. 바로 이름 석자입니다. 차은우 김현정 평론가님. 네. 얼굴 천재라 불리우는 차은우 씨. 그리고 마스트로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군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차은우 씨. 왜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얼마를 벌었길래 200억 추징을 당했을까? 이런 세속적인 궁금증이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물론 그럼 어떻게 이 200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됐을까? 네. 이것도 궁금하죠. 차은우 씨가 작년 7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군에 입대하기 전인 작년 봄에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차은우 씨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모친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 왜냐하면 국세청이 생각하기로는 이 차은우 씨 어머니의 회사 설립이 뭔가 겸연쩍고 궁금한 것이 있다.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니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일단 차은우가 탈세 의혹이래. 그리고 일단 그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궁금증은 안진용 기자님, 차은우 씨만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차은우 씨 엄마도 함께 조사를 받아. 아니 차은우 씨가 버젓이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엄마가 왜 등장하나? 국세청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서는 조사를 벌였는데 네. 일단 차은우 씨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벌겠죠. 이 돈이 총 3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소속사인 판타지오로 갔고요. 차은우 씨에게도 갔겠죠. 그리고 차은우 씨 어머니가 법인 대표로 있는 A 법인으로도 돈이 흘러간 것을 국세청은 이상하게 봤다는 겁니다. 자, 엄마 회사가 뭔지 싶은데 네. 이 엄마 회사가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국세청은 궁금해집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과연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예요. 왜냐하면 차은우 씨 어머니가 그동안 어떠한 연예 관련 활동을 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로만 설립해놓고 정작 사업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가 아닌가 하고 들여다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차은우 씨한테 흘러가야 될 돈이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나눠 가지면서 이를 통해 세금을 아끼려 했다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되셨죠? 개인이 번 돈을 개인이 세금을 내면 소득세가 엄청나요. 그런데 개인이 번 돈을 회사를 통해 내잖아요, 세금을. 그럼 굉장히 세금을 낮게 낸다는 거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그걸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20%가량 세금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율로 따지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소득을 나눠서 받은 것이 아니냐.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 엄마가 운영하는 법인은 어떤 곳이냐 궁금증이 생기고 국세청에서 이걸 조사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소득을 나눠 가지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하. 이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인지 판단하려면 그 실질이 있는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집기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업무 일지라든가 내부 보고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네. 2022년 설립 당시 묻힌 법인이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차은우 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주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도가 아니라 법인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로 이전한 상태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봐서 또 특히 묻힌 명의의 그 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면서 경비 처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경비 처리가 되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지출 비용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것처럼 차량을 몰면서 세금 처리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차은우 씨의 무친을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국세청에서는 지금 모친 법인이 챙긴 이득이 결국에는 아들인 차은우 씨에게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차은우 씨가 200억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 차은우 씨 엄마 명의 법인에 실제로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해서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 준 걸로 봐서 네. 부가가치세 등 포함한 세금을 82억 안 냈다. 그래서 소속사와 차은우 씨가 각각 소속사는 82억, 차은우 씨 200억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부과한 상태입니다. 차은우 씨한테도 200억 세금 토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세금 토해내세요. 그리고 차은우 씨 소속사도 잘못이 있으니까 82억 토해내세요. 지금 이건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여기까지는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차은우 씨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회사 진짜 있어요. 뭐 그런 입장이 있어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차은우 씨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그러니까 원래 본 회사의 소속사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연예 활동에 불안을 느꼈다. 그러니까 불만족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모친이 회사를 세웠고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유령회사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에 이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식으로 업체로 등록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는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네. 세금을 줄이려고 수익을 분배하고 뭐 세금을 줄이는 이런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사안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관련 쟁점에 대해서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 네. 적법한 절차를 밟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과세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글자에서 느껴지죠? 우리한테 세금을 물린 게 적절한지 아닌지 심판해 주세요라고 지금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다퉈봐야 한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은우 씨가 군대를 간 시기도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혹 제기 수준이긴 하지만 도피성 입대가 아니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 순서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하. 일단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지난해 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은우 씨가 지난해 5월에 이 육군 군악대 합격 통지를 받고 7월 28일 입대해서 현재 복무 중이라는 거죠. 즉 군 입대 전에 이미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는 걸 알았고 이 조사에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와졌을 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은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군대를 가는 걸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 낸 거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그가 찍어놓은
여러 가지 CF들은 계속 온에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에는 군복무 중에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찬 행사 사회를 보기도 했었죠. 즉 차은우 씨가 계속적으로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아직 가타부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우니까.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향후 연예계 전반으로 세무조사,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금희 씨 하면은 뭐 똑 부러지는 발성 그리고 포근한 이미지로 뭐 저희한테 많은 사랑을 진짜 받고 계신 분인데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여전히 미혼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허. 이금희 씨 본인도 내가 지금까지 미혼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던데 결혼에 대한 꿈은 있는데 기회가 없었다라고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더 겸손히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네. 내가 철이 없어서 아이고. 아직 결혼을 못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철이 없어서라는 의미를 한번 보니까요. 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금희 씨만의 흔들리지 않는 반전 이상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허. 반전 이상형이 무엇이냐? 네. 주변에 이젠 잘생긴 분들이랑 잘생긴 남편이랑 사는 주변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가 나도 남편의 얼굴만 보면 그냥 화가 풀린다더라. 뭐? 그런 마음이 궁금하다라면서 호기심을 가졌는데 이게 이상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탓인지 철저하게 상대방의 외모만 본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는 외모 지상주의의 끝판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외모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정말 다분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남성분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잘생기지 않은 남편 입장에서는 저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마음이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 일단 결혼해 보셔야지 알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기준이 정말 높거든요. 네? 연예인을 치자면 이금희 씨가 좋아하는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 바로 김태형 씨입니다. 어머? 누군지 모르시겠죠? 김태형 씨가 누구예요? 자, 김태형 씨.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B의 본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높아도 너무 높죠. 잘생겼다. B는요, 미국의 한 영화 사이트에서 매년 잘생긴 남자 배우 순위 1위를 꼽는데 거기서 와. 1위를 몇 번 기록했던 인물이거든요. 잘생겼다, 자, 진짜.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 외모를 중시하는지 네. 만약 두 남자 중에 고르라면 누구를 고르겠냐라고 해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금희 씨가 소위 말하는 밸런스 게임을 했거든요. 네. 자, 어떤 조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100억 자산이 있지만 외모는 평범한 남성. 아하. 100억 빚이 있지만 아, 네. B와 똑같이 생긴 남성. 이금희 씨의 선택은 당연히 당연히 B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치지 아니, 않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늦은 밤에 데리러 오지만 네. 외모는 평범한 남성. 아이고 자상합니다.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하. 두 번째는 내가 매번 데리러 가야 되지만 B와 똑같이 생긴 남성.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의 남성이에요. 이건 답이 뻔하죠. 에이 자, 진짜. 근데 이금희 씨의 선택은 네. 역시나 네? B와 똑같이 생긴 네?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싫어합니까? 아니 조명규 원장님.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겠죠. 이게 이런 마음이 평생 간다고요, 진짜? 근데 100억 자산가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네. 사실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 왜 또 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100억 자산가라 그래서 나한테 100억을 써줄지 1억을 써줄지 1000만 원을 써줄지 100만 원을 써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진짜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가고 나서 네. 굉장히 쪼들리게 사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싸우잖아요. 네. 보통 눈에 보이는 게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성격은 결혼하고 바뀔 수 있지만요. 네. 외모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이금희님은 네. 굉장히 확실한 거를 선택하고 있고 아. 아마 저거는 60까지 이어지신 걸 보니까요.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매우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금희 씨가 배우자감으로 남성을 바라보는 이상형의 기준은 한결같다는 걸 넘어서 완전히 확고한데 한 5년 전쯤인가요?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BTS의 네. 태태. BTS? 네. 제가 BTS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완전 재능 많죠. 예, 쟤는 재능이고 천재야, 제가 볼 때는. 그 인성이 선해요. 다 선해요. 인성이 그냥 일본면이 이렇게 다 선해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갈 때나 안 돌아갈 때나 이렇게 볼 때 똑같아. 저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꿈을 하나 얘기를 하면 BTS 노래 제 목소리가 한 소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2개만. 많이도 아니야. 단어 2개만.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번만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진짜 뷔 씨에 대해서 찐팬인가 봐요. 본명 김태형 씨를 활용해서 애칭 죄송해요. 저는 아밀라제를 뱉는 그런 의성한 줄 알았더니 태태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진짜 찐팬 아니에요, 진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2단어만 들어갔으면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와. 하실 정도면 웬만한 팬심 저리 가라 이건 진짜 찐 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외모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시선도 있지만 외모 보면 항상 짜릿해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B 씨의 외모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걸 넘어선 어떤 절대적인 잘생김 아닙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금희 씨가 저렇게 팬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쵸. 들어오면 못생긴 남자도 아니고 외모가 평범한데 100억 자산가의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면 네. B 씨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아하. 이런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기를 엄마는 바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결혼 문제를 두고 어머니와 의견 차이도 있었고 어머나. 약간의 어떤 저의 사례로 비춰보면 갈등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네, 네.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내 인생인데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원치 않는 사람과 한다? 그거 아니다. 아이고. 엄마,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행복하면 다행이지만 행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엄마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맞는 아니지 말이라는 않냐. 거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근데 이금희 씨가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 연애는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평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연애 스타일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연애하면 다 퍼져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연애했다가 이제 실연당한 걸 안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땅콩을 까지 마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생맥주를 마시러 가면 땅콩 안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먹을 땅콩을 다 까야지 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오징어가 있으면 다 찢어놔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는 걸 아니까 선배가 땅콩을 까지 마. 연애를 해도 다 해주지 마. 근데 저는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그런 스타일 같은데 연애 스타일이. 그런데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혼 꼭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렇죠.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선택의 문제고요. 그리고 저처럼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그 여성들에게 물어보시면 더더욱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왜 그러지? 백천영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선택의 지금. 문제라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금희 씨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그 예전의 관점 그대로 모든 세상 그 여러 가지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재는 결혼 생각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간절했었는데 점점점 그게 조금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를 즐기고 너무 좋게 느끼기 때문에 이 결혼 생각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된 데는 본인의 이제 뭐 철학이랄까 직업관 이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성격이 그렇게 막 계획 세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직관적으로 산대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뭐 5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 매일매일 그저 열심히 살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MBTI P네 P. 60세라는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디오 진행하고 본인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 때문에 본인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의 특성상 어디 여행 같은 걸 좀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런 걸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대요.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행 가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 방송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노후라는 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은퇴 없이 끝까지 일할 수 좋은데요. 있는 거.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일을 사랑하는 이금희 씨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네. 95세까지도 일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왠지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조금 덜해졌다. 지금 60세잖아요. 60을 가리키는 한자 표현이 뭐예요? 이순이잖아요. 순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결혼을 막 여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인생 순리대로 사는 거에 이제 익숙해진 거 아닌가? 거기도 멋진 매력이 있다는 거 또 보여주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이분 모르면 대화에 끼기가 어렵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예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맛 하나로 서열을 가리는 그 예능. 자, 그 안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그 프로그램에서 최고령 참가자로 눈길을 끌었던 지금 저 사진의 주인공 와. 후덕죽 셰프입니다. 야. 후덕죽 셰프 같은 경우는 셰프들의 셰프로 불리는 인물인데 어머나. 일단 성이 독특하죠. 화교 출신입니다. 아. 중요한 건 현재는 한국 귀화를 해서 한국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오로지 요리 실력 하나로 업계를 평정했는데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냐. 일단 대기업 고위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머나. 상무 자리에 올랐는데 조리사 중에서 대기업 임원에 오른 최초 인물이었고요. 어머나. 현재는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중식 레스토랑을 총괄 운영 중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불도장이라는 요리 있죠? 네.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만들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럼 제가 아는 분이 그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거 내가 만들어서 했는데 일단 그분이 아니었군요. 일단 확인됐어요. 이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정도면은 김묘성 기자님 전설 살아있는 전설로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셰프들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또 있나 싶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화도 갖고 있었습니다. 후덕죽 셰프는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당시 이병철 회장이 그 그룹이 운영하던 호텔 중식당이 있었는데 개업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그 업계 1위의 중식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폐업 지시를 내렸었다고 우와.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그 당시 경영 철학이 바로 제1주의,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칼 같은 경영 방침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이었죠. 그런데 이 판을 뒤집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병철 회장의 장녀 고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회장님이 폐업 지시를 내렸음에도 고 이인희 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식당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고 이병철 회장은 아니 문 닫으라고 한 데를 뭐 하러 가보냐? 라고 타박을 하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음식 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맛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거듭 설득합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고 이병철 회장의 이제 성격을 좀 아시는 지금 이제 시청하신 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병철 회장 스타일상 이거 용납 안 할 것 같은데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폐업 결정을 내렸죠. 곧 문 닫을 곳인데 뭐 하러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딸바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허. 이인희 고문이 이제 음식 맛이 달라졌으니까 가서 한번 맛 좀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당시에 주방장이었던 분은 폐업 신고가, 그러니까 폐업 지시가 내려온 이후에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부주방장을 맡고 있던 후덕죽 셰프가 주방장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분의 손길이 달라지다 보니까 손맛이 달라졌을 것이고 딸의 설득에 따라서 이 식당을 찾게 됐던 이병철 회장이 음식 맛을 보더니 이거 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머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그 이후에 폐업 지시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이래서
사람한테는 살면서 진짜 기회가 한 번쯤 오나 봐요. 이거 대박 사건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앵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기회는 도둑처럼 찾아오니까 그쵸.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아마 후덕주 셰프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걸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인데, 이게. 이후에 이 후덕주 셰프가 이끈 중식당이 결국 업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 이병철 회장이 너무 고마웠겠죠. 네. 그래서 항상 지극정성을 보이면서 음식을 해드리고 모셨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건강이 악화돼서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머나. 그랬더니 이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약선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약재를 넣어 조리하는 약선 요리, 이 병증에 딱 맞는 요리를 찾아 나섰다는 진짜 거예요. 지극정성이었네요, 진짜. 네, 찾던 식당이 중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일본까지 또 따라가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음식이 나왔는데 이 요리사는 음식 모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뭐 레시피를 바로 물어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는데 세상에. 큰 카메라로 막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니까 지배인이 와서 나가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왜 약간 뭐 좀 느낌 이상해 스파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비슷한 음식 가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네. 하는 게 아닌가, 경쟁 업체 그쵸. 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주방장이 퇴근하는 밤 10시까지 식당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회장님께 요리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요리사들끼리 이 건강을 치유하는 약선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이 통했나 봐요. 세상에. 그래서 동감하고 이해를 해주고 영업시간 끝나고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알고 싶었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레시피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배운 요리를 회장님한테 세상에. 해드렸더니 아무것도 못 드시던 회장님이 조금 드실 수가 어머나, 있었고 어머나. 너무 뿌듯했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요리에도 진심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에도 진심인 후덕죽 셰프. 근데 안진용 기자님 자신은 그 자리에 오르게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했으니까 후배들한테는 나 따라오래 말았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셰프들의 셰프라고 했죠. 네. 후배들이 먼저 존경심을 표하는 대표 셰프인데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자, 천상현 셰프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청와대 셰프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1998년에 청와대 최초 중식 요리사로 발탁이 돼서 어허. 무려 5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어머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졌던 분이죠. 오. 자, 그런데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바로 후덕죽 셰프의 추천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자, 1998년에 처음 입성했으니까 그때 후덕죽 셰프는 이미 50세였고요. 네. 근데 본인이 들어가기엔 조금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천상현 셰프를 추천을 했고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천상현 셰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마스크를 검은 쓰고 마스크. 있는데 이번에 또 그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스승과 제자가 경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검은색 검고 희고 요리사 흑백 마스크를 썼는데 와 진짜 대박 사건이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현 셰프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네. 후덕죽 셰프는 음식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다. 아. 제자에게는 엄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싶다. 영원한 스승이자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후덕죽 셰프가 50년 넘게 길들여온 칼이 있어요. 정말 전장에 나갈 때 무기같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네. 근데 다른 후배 셰프가 그걸로 마늘을 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셰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칼로 마늘을 빻으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걸 딱 보고 있던 후덕죽 셰프가 빙긋이 웃으면서 뭐 어때? 마늘 잘 빻는데 어머나. 누가 써도 상관없다. 잘만 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후배들을 바라보고 와. 있기 때문에 후배들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잖아요. 후배들한테 후덕하게 인심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 저도 후덕죽 셰프가 되고 싶어요. 롤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한테 많은 요리로서 감동 주는 그런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단식장의 등장, 선거의 여왕. 단식장은 어딘지 모른다 쳐도 선거의 여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 떠올리실 거예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앉아 계신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좀 자, 단식을 내려놔 주세요. 중단해 주세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바로 내했어요. 근데 김현주 평론가 바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다른 그 내로라는 정치인들 뭐 전 대선 후보 이준석 야당 대표 왔는데 그리고 꼼짝 않더니 바로 내했어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정치인들만 방문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응급구조대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한사코 굽고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다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수층에 있어서 상당히 뭐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 보수 지지층의 심장을 울리는 그런 존재로 아직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본인의 사적 활동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왔습니다. 간간히 대중에 소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거의 집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달성 자택에서 오늘 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새벽에 출발을 그러겠네요. 했겠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회 본관을 찾은 것은 지난 2016년 그러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 예산안 의정연설을 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국회 본관을 다시 찾는 데는 굉장한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식을 중단하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점이 장 대표의 마음에도 와 닿아서 도무지 이것은 거부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에 대번에 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 면전이니까 네 했다가 에이 그래도 내가 칼을 뽑았는데 물어 잘라야지 어떻게 단식 중단해? 에이 안 해요. 했을까요? 진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단 단식은 8일째에 멈췄고 건강 이상 많이 제기됐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단식을 풀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누차 정치권에서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명분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되는 건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였어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이게 판세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어요? 일단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단식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얻은 모양새는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식에 명분이 없다. 때문에 출구 전략도 미비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시선이었는데 이렇게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단식을 중단하기를 청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보수 결집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또 이렇게 국민의힘이 단결을 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힘을 얻으려면 내부에 뭔가 분열이 있을 때는 외부를 향해서 어떤 일을 막 저지르잖아요. 뭐 전쟁이나 뭔가 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국민의힘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